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에서 생방송으로 공개된 7분짜리 영상에 의한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영상은 당초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실제 영상의 내용은 정작 10억이 넘는 중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상황은 단 한 사람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전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은 뭔지, 그리고 그가 내보낸 7분짜리 장면은 대체 어떤 장면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CCTV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기자 왕준입니다. 주로 국제 뉴스, 특히 아시아 지역 경제를 다뤄왔죠. 한국 관련 이슈를 전할 때마다 주로 중국 시각에 치우쳐 접근해 왔는데 최근의 취재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중국 내부 시각에만 머물러 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오래된 자료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베이징 특유의 짙은 스모그가 보였고 사무실 안은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분주했죠. 그러다 무심코 컴퓨터 화면에 뜬 과거 영상 목록을 클릭했는데 몇 년 전 제가 보도했던 한국의 문화 왜곡 문제 리포트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한복 논쟁, 김치 논쟁 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자료 화면을 보니 그때 제 태도가 어땠는지도 선명하게 떠올라 스스로 놀랐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젊은 시절에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국이 중국 전통 문화를 자기 것처럼 왜곡한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업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이제 보니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보도였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중간 역사와 문화 갈등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다뤘던 걸까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중국 정부 주장을 그대로 전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죠. 당시 리포트의 강경한 톤까지 다시 듣게 되니 생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한층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시던 차가 식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깊었어요. 그때 갑자기 장의희 국장이 조용히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일을 지시하는 짧은 한마디만 건네고 사라지는 분인데 이번에는 다른 기색이 느껴져서 살짝 놀랐습니다. 왕준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장의희 국장의 목소리에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저도 덩달아 긴장하게 됐습니다. 장의희 국장은 평소 무표정으로 유명한 분인데 오늘은 유난히 표정이 달라 보이더군요.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 아니었기에 저도 괜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회의실로 옮겨 문을 닫고 자리에 앉은 뒤 장의희 국장의 표정이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왕준 씨,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한 특별 보도를 준비 중이네. 자니가 맡아줬으면 해. 고개를 끄덕이던 저는 장의희 국장의 다음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중국 안에서 아직도 반한 감정이 심각한 건 알지. 그러니 한국이 진인 불안 요소들을 찾아와 주게. 특히 요즘 미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또 사드 이후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뒤로 한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야. 장의희 국장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모순이야. 사드 이후 우리 쪽 여론이 한국을 좋게 볼 리가 없잖아. 그 기대에 부합하는 보도를 해줬으면 하네. 저는 길게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내내 찜찜했어요. 과거처럼 한국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보도를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워낙 오래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써왔기에 그 관성이 남아있긴 했지만 아침에 봤던 편파적 보도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까지 느껴졌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는 꿈에도 몰랐죠. 사실 중국 내부에서 교육받은 내용과는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동료 기자 리나는 커피를 마시다 한국 취재 얘기가 나오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더군요. 왕준 씨, 한국 경제가 이미 흔들린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심하다고 하던데 가봐야 별로 볼 것도 없을걸.
옆자리의 왕리엔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가도 건질 게 뭐 있겠어. 그냥 부정적인 장면 몇 개 찍어오면 되잖아. 어차피 시청자들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식당에서 마주친 베테랑 기자 류씨는 20년 경력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거칠에만 화려하다니까. 내가 몇 년 전 가봤는데 폰만 잡고 실속은 없더라고. 괜히 잘 사는 척하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제가 객관적인 취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증거만 가져오라는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중국 내 분위기도 한국이 뭐 대단하냐라는 식이 많아서 현장에서 뭔가 다르게 보더라도 과연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장의희 국장이 또다시 저를 불러 면담실로 데려갔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던 장의희 국장이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시청자들이 실망하겠지. 요즘 우리 정부와 한국 정부가 예전만 못한 건 알고 있잖아. 한국이 잘 나간다거나 괜찮다고 하면 우리 쪽 여론이 안 좋을 거야. 그 말에서 은근한 압박이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보도 방향과 기자로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만약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식으로 내보냈다간 중국이나 회사에서 거센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죠. 그래도 사실을 왜곡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반론하자 장의희 국장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어디를 강조하느냐의 문제겠지. 이해했나? 그날 저녁 아내 릴린이 짐을 싸는 걸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일주일쯤. 크게 기대는 안 해. 간단히 취재하고 오면 돼.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다르게 생각했어요. 과거 편파 보도에 대한 죄책감이 떠올라 이번엔 적어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엔 단정 짓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관련 부정적 루머가 얼마나 사실인지도 궁금했지만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지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전혀 다른 진실을 알게 된다면 회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용 가방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넣으며 뭔가 다른 취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베이징 하늘이었지만 이번 출장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금은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흠잡을 대를 찾으려 했습니다. 출국 전 중국 정부 교육에서 한국은 중국 역사 문화를 훔쳐가고 사드로 인해 불신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으니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인천공항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일부러 시선이 안 좋은 쪽을 찾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막상 국제선 입국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뤄지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니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친절한 안내 직원들이 보였어요. 심사 창구도 충분히 열려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았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여러 언어로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표지판 역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이동 동선도 직관적이라서 복잡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시설도 잘 정비돼 있고 직원들도 외국인 절차를 친절히 도와주더군요. 제 차례가 되자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한 뒤 빠르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몇 분 만에 입국을 마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이 모든 게 예상 외여서 처음부터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혼잣말을 하며 수화물 벨트 쪽으로 갔습니다. I10이라고 써있는 벨트 앞에 서자 곧바로 벨트가 움직였고 얼마 안 돼 제 가방이 나왔죠. 수화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 데에도 별다른 지연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예상하던 모습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시작됐던 겁니다. 혹시 공항만 유독 잘 꾸며놓은 건 아닐지 의심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시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시내로 가는 법을 물어보니 직원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같이 주며 공항철도를 추천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표를 사는 것도 간단했고 몇 분 뒤 깨끗한 열차가 도착했어요. 시간을 잘 맞추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열차 내부는 깔끔했고 와이파이도 잘 터졌으며 다국어 안내 방송도 나왔습니다. 창밖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최신식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잘 정돈된 도로,
곳곳에 녹지가 눈에 띄었죠. 베이징이나 상하이도 분명 번화하지만 여기서는 거리마다 세심하게 관리된 느낌이라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잠시 중국 대도시도 최신식이지만 한국을 너무 얕봤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도 분명 번화하지만 이곳의 정돈된 느낌은 또 달랐어요. 그렇지만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구간은 어디든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좋은 곳이라며 스스로 편견을 붙들어 두려 했습니다. 아직 진짜 민낯을 본 건 아니니까. 속으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종로구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제가 보여준 호텔 주소를 보고 바로 이해하더군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 뒤 친절하게 영어로 호텔, 오케이라고 물었어요. 택시 기사의 태도가 왠지 인상 깊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자세였거든요.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한국 택시와 대중교통을 비교 취재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본격 취재 전이라 부담 없이 둘러보고 싶기도 했고요.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만으로도 생각했던 몰락한 한국 이미지는 다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앉아 취재 계획을 다시 검토하며 실제로 현장을 더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제 선입견이 흔들릴 줄은 몰랐죠. 방에 짐을 놓고 잠시 휴식한 뒤 주변을 둘러보려 호텔을 나왔습니다. 근처를 걷다 보니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취재 자료를 정리하기 좋아 보이기에 들어가 노트북을 펼치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첫인상을 바로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훗날 비교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1시간쯤 지나 중요한 회의 전화가 왔는데 이번 출장에 동행한 후배 기자 리시우였습니다. 리시우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 있었고 저녁에 보자고 연락해 왔죠. 전화를 받으려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서류 가방이 보이지 않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가 준 핵심 서류와 노트북이 들어 있었는데 장회의 국장이 시청률을 위해 주문한 자료가 사라지면 큰일이었죠. 특히 한국 경제 약점 분석 보고서나 인터뷰 섭외 리스트까지 들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회사에서 엄청난 질책이 있을 게 뻔했기에 더욱 다급했습니다. 저기 혹시 검은색 서류 가방 못 보셨어요? 허둥지둥 카운터로 가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사정 얘기를 하니 다행히 직원들은 제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더라고요. 카운터 뒤 선반에서 가방을 내주면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걸 봐서 보관했습니다. 요즘 분실물이 많아서요. 가방을 열어보니 노트북이며 문서며 아무것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순간 베이징이었다면 이 정도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특히 번화가 카페에 두고 나왔다면 다시 찾기 어려웠을 테니 더 놀라웠죠.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돼 안도감과 동시에 사실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네자 직원은 손님 물건이니까 당연한 거죠. 잘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어요. 단순히 운 좋게 착한 사람을 만난 걸까? 아니면 이런 게 일상적인 걸까? 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엔 중국에서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놔두면 다시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작은 일에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배려가 꽤 인상 깊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이 일이 제 마음속 생각을 살짝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취재할 때마다 이 일이 떠올랐어요. 장회의 국장이 기대하던 한국의 어두운 면,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함께 파견된 후배 기자 리시우가 로비에 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패기가 넘치는 친구인데 이번이 첫 해외 출장이라 회사가 원하는 한국 부정 보도를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취재 계획에는 한국 경제 위기, 심각한 청년 실업, 부동산 거품 등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 지침대로 갈 준비가 철저해 보였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형, 내일은 강남역 근처에서 인터뷰를 좀 따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처음엔 가볍게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담아야 균형 잡힌 기사가 될 거라 주장했어요. 좋은 면도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길거리에서 본 가게들 분위기가 꽤 활기차 보이던데. 그러자 리시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형, 우리 여기 온 목적 명확하잖아요. 한국 경제 취약점 찾으라고 한 거죠.
장회의 국장님도 그러셨고, 제가 아침에 겪은 가방 분실 사건을 예로 들며 생각보다 한국이 호의적이었다고 말하자 리시우는 조용히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죠. 중국에서 원하는 건 그런 따뜻한 이야기 아니에요. 형, 솔직히 말해서 이번 취재,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리시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도 시청자들도 한국이 망가지는 모습이나 안 좋은 점을 보고 싶어 해요. 형이 괜히 흔들리면 우리 둘 다 곤란해져요. 장의 국장님이 형을 믿고 보낸 건데 다른 기자들도 다 오고 싶어 했다고요. 리시우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답답해졌습니다. 취재 시작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놓아야 하다니 이런 식의 갈등 자체가 너무 지치더군요. 사실을 알릴 의무와 회사 지시를 따라야 하는 현실이 충돌하니 심리적 압박감이 컸습니다. 리시우는 저녁 내내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마지막엔 이대로면 중국이 곤란해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불안해졌지만 결국 조금 더 현장을 보고 판단하자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속으론 이미 제 안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슬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다음 취재에서 더 선명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 공영방송 KBS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어떻게 대외 뉴스를 다루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미리 약속해둬서 KBS 홍보 담당자 김준영 씨가 로비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꽤 친절했습니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외국 기자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안내할 줄은 몰랐거든요. 왕진님, 어서 오세요. 오늘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씨는 방송국 역사부터 간단히 소개한 뒤 뉴스룸과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장비도 첨단이더군요. 둘러보는 동안 정치나 국제 문제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는 공영방송으로서 사실 보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특히 국제 뉴스는 여러 면을 확인하려 애쓰고 있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공영방송이라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뉴스룸에서 한국 기자들이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할 때 무조건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기사 중엔 한중 문화 교류를 긍정적으로 다룬 내용도 있었고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 기획도 보였어요. 한중 관계는 늘 복잡하지만 어떤 나라와도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준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에서만 듣던 한국은 중국 역사를 훔치고 반중 정서를 키운다는 일방적 시각과 실제 현장의 온도 차를 실감했습니다. 예상했던 적대감 대신 오히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생소하더군요. 혹시 보여주기용이 아닐까 살폈는데 기자들의 대화나 기사 준비 과정을 지켜보니 딱히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취재 중에 김준영 씨는 저에게 꽤 솔직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국 사이에는 문화 갈등 같은 민감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편집실을 지나던 중 우연히 모니터에 뜬 자료 화면을 봤는데 중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프로젝트 제목이 보였는데 중국에서 듣던 한국의 반중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죠. 이후에도 여러 인터뷰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미리 섭외를 해두었다며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김준영 씨는 추가 인터뷰나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라며 영함을 건넸어요. 순간 잠깐 스쳐가는 외국 기자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건가 싶어 놀랐습니다. 혹시 단순 홍보를 위한 거칠애인가 싶다가도 태도가 꽤 진지해 보여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KBS 방문 이틀 후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인터뷰했던 중국 유학생 출신 연구원 장인이 삼성전자 홍보팀 지인을 연결해 준다는 소식이었어요. 장인은 제가 중국 유학생들의 해외 취업 사례를 취재할 때 만났는데 한때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금은 중국에서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죠. 서로 인연이 남아있던 덕분에 의외의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왕진님, 한국에 계신다던데 제가 삼성전자 정현우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소 견학도 가능할 겁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소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원한 건 한국 대기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스토리였지만
저는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넓은 캠퍼스와 최신식인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입 절차도 생각보다 간편했고 연구소 직원들이 외국인 방문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정현우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는데 40대 중반쯤으로 차분한 인상을 준 분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정현우 박사는 제가 질문지를 꺼내기도 전에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왕진님,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우선 연구소부터 둘러보실래요?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인 자세로 반도체 신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업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구역은 통제됐지만 그 외는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더군요. 이건 저희만의 기술이 아니라 세계 여러 기업과 협력한 결과물이에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물론 중국 기업과도 협업합니다. 프로젝트 로드맵이 대형 모니터에 띄워져 있었는데 글로벌 IT 기업들과 공동 개발 중이라는 설명에 꽤 진취적인 계획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고립된 한국 기업 모습과 달랐죠. 기술 개발에는 국가 경계보다 협력이 더 중요해요. 중국 시장도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중국 기업들의 기술도 높이 평가합니다. 정 박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중국 기술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이 강세라는 느낌이었죠. 연구진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연구팀이 다양한 해외 파트너와 교류하며 대규모 수출도 진행하고 있고 일부 연구원은 중국어까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가 기대하던 한국이 뒤처졌다는 그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너무 얕잡아만 본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중국과 관계가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기술과 비즈니스는 정치랑 분리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이익이니까요. 이 말은 특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중국 보도에서는 늘 한국이 중국을 무조건 적대하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실제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실용적이었죠. 연구소를 나오며 중국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래된 고정관념과 실제 상황이 점점 크게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안고 택시를 탔는데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아직 한국 지리를 잘 몰라 번역 앱으로 목적지를 기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 기사님도 헷갈려 했고 저도 잘못된 경로를 넣은 채 출발하게 된 거죠. 강남역 근처 맞으세요? 기사님이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생각했던 도심과는 다른 주택가 쪽으로 들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얼마 뒤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사님도 당황했고 저도 초조해졌죠. 번역 앱으로 다시 대화하려 했지만 매끄럽지 않았어요. 결국 기사님이 차를 잠시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했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틀어진 경로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알았죠. 이미 한참 돌아온 뒤였습니다. 시간과 돈을 허비했구나 싶어 불편했어요. 중국 같았으면 기사님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승객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기사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면서 다시 제 앱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경로를 찾아줬어요. 저도 복잡한 심정에 시달렸죠. 의사소통이 잘 안 돼도 서로 오해 없이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더 의외였던 건 도착 후였습니다. 미터기에 꽤 많은 요금이 찍혔길래 그대로 내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기사님이 1000단위쯤은 빼고 내라고 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갔으니까요. 손님 잘못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선 길을 잘못 들어도 당연히 승객이 요금을 전부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어떤 기사들은 추가 요금을 청구하거나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에도 친절한 기사들이 많지만 이렇게 돌아간 구간을 알아서 공제해주는 경우는 제 경험상 거의 못 봤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고 믿었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기록하듯 메모장에 일을 적었습니다. 사소한 사건들이 모여 제 인식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길 바라고
현장은 오히려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다음 날은 시내 곳곳을 촬영하며 중국에 내보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명동, 종로, 강남을 돌아다니며 거리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죠. 기대와 달리 거리는 활기차고 가게들도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말이 잘 안 와닿을 정도였어요. 물론 일부 상점은 한산해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길거리 인터뷰를 하려고 버스 노선을 찾다가 헷갈려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종로에서 이태원 쪽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잘못된 버스를 탔거든요. 내린 후 스마트폰 지도를 보려 했지만 데이터 로밍이 잘 안 잡혀 난감해졌죠. 관광지도라도 있어야 했는데 없으니 걱정이 됐습니다.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돌아보니 자원봉사자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본인을 박성민이라고 소개했고 서울시 관광 안내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길 찾으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의에 놀랐지만 진심에서 우러나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에도 관광 안내소는 있지만 이렇게 거리에서 직접 외국인을 찾아 도와주는 경우는 보기 드물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 호텔이 근처에 있는 걸로 알아요라고 어설픈 영어와 손짓으로 설명하자 박성민 씨는 웃으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직접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영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 소통해 보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좋네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기쁩니다. 중국에서 오신 거죠? 요즘 중국 관광객이 줄어서 아쉬워요. 중국인들을 싫어한다고 보도하곤 했는데 적어도 이 자원봉사자에게선 그런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인이 다시 많이 와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버스에 올라 감사 인사를 건네자 박성민 씨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자율적으로 도와주는 문화가 생각보다 기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종종 듣던 공동체라는 말 대신 여기서는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됐어요. 상상했던 것과 달라서 다시 한번 인식이 흔들렸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죠. 호텔로 돌아온 뒤 다음 날은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행정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민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서류 발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시 용산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취재용 서류를 하나 발급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짧더군요. 번호표를 뽑고 5분 정도 지나니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접수부터 발급까지 10분 남짓이었죠. 중국도 전자행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훨씬 앞서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외국인 민원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번역 앱을 쓰거나 영어가 되는 직원을 부르고 또 어떤 분은 본인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꽤 흥미로웠어요. 구청 로비에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여러 대 있었고 간단한 서류 발급은 직원 도움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한편엔 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안내 책자도 비치돼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외국인을 생각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시스템과 실시간 버스 정보, 시내 교통 관제 센터도 살짝 둘러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이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도심 교통을 전체적으로 살피며 사고나 정체 구간을 빠르게 안내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더군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서울시 모든 버스와 지하철,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이동 패턴을 보며 버스 노선을 조정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이 색깔로 표시돼 있어 어느 구간이 막히고 어느 구간이 뚫리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한국이 늘 불안정하다고 생각해 온 시청자들의 편견을 깨부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도시 인프라는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호텔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하며 중국이 기대하던 부정적 포인트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드 사태나 문화 갈등 때문에 한국 이미지가 나빠졌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발전된 면이 훨씬 많았거든요. 중국 여론과 직접 본 것 사이의 간극이 커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사실들을 과연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로비에서 리시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리시우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형,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한국의 부정적 사례가 충분치 않다고 불만을 표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리시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장웨이 국장이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실적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족 감정이 예민하니 충돌 사례 좀 찾아보라는데요. 김치나 한복 문제 같은 갈등이더라도 뭐든 찾아보자는 거죠. 리시우의 제안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벌써 예전 일이라 새로운 갈등이 찾아지나? 내가 본 바로는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고 친절한 모습이 많던데. 그러자 리시우가 조용히 의미심장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적당히 조작하거나 조금 과장해서 보도하면 되잖아요. 형이 너무 객관적인 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은데요. 원래 우리 일이 그렇지 않았나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는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하고 싶지 않아. 그건 기자가 아니라 선전원처럼 행동하는 거잖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고. 기자라면 사실대로 보도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제 반발에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리시우는 얼굴이 굳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 요구와 진실 보도라는 근본 갈등이 폭발한 거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번 출장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동북공정이나 사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직접 본 한국은 너무 다른 면이 많았어요. 과거처럼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기사로 반중반한 감정만 키우기는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와 선배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두려웠죠. 어떻게 이 출장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위를 무릅쓰고 이태원 일대에서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만나 실제 경험을 듣고 싶었는데 인터뷰 몇 건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며칠간 겹친 스트레스와 무리한 일정, 그리고 무더운 날씨 때문이었죠. 길을 걷다 문득 다리가 휘청여 가까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빠져 제대로 못 일어나겠더군요. 그때 주변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다른 이들도 몰려왔습니다. 누군가는 119 불러야겠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물 좀 드세요라며 생수를 건네줬어요. 정신이 아득한 상태로 사람들이 부축해주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몇 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응급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줄 몰랐죠. 베이징에서도 응급 상황은 중요하지만 이 정도 속도인지는 예상 못했거든요. 구급대원들은 순식간에 제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한 대원이 증상을 물어보며 침착하게 대응하더군요. 혈압이 좀 낮고 탈수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저는 번역 앱으로 제 상태를 설명했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하며 간단한 조치를 해줬어요.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하자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탈수와 일시적 저혈압, 약간의 열사병 증상이 겹친 거라더군요. 의료진의 친절함과 효율적인 절차를 보면서 다시금 여기가 보여주기식은 아니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물론 중국 병원도 빠른 편이지만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계속 깨지는 중이었어요. 특히 외국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수액 다 맞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오늘은 무리 말고 푹 쉬세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히 치료받을 수 있다니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떠올랐죠. 리시우에게 전화를 하니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평소 갈등이 있던 것과 달리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많이 당황한 듯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시스템이 결코 낙후되지 않았음을 리시우도 체감한 것 같았죠. 괜히 멋쩍어 하면서도 계속 제 상태를 살폈고 단점만 찾기 쉽지 않겠네요라고
작게 중얼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계적이네. 응급실도 깔끔하고 의료진도 아주 친절하잖아요. 우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리시우 말에 저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오히려 그런 사실을 인정하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퇴원 후 병원을 나오는데 리시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회사는 여전히 부정적인 보도를 원할 텐데.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본 걸 그대로 보도해야지. 더는 왜곡하고 싶지 않아. 리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이 리시우 생각에도 큰 영향을 준 모양이었죠. 마지막 날, 한중간 정치외교 갈등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동북공정, 사드, 한복김치 문제로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게 된 배경도 분명 있었지만 일상에서 중국인을 적대하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오히려 한국 사회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공존한다는 점이 이채로웠죠. 결국 회사가 요구하던 극단적 보도는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체험한 일부터 여러 발전된 시스템까지 직접 보고 나니 사실을 외면하기가 힘들었어요. 리시우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자고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장의희 국장이 한국경제 특집 생방송을 할 거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서 본 걸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지만 긴장됐죠. 방송 직전까지도 장의희 국장은 부정적인 부분도 절대 잊지 말라며 압박했습니다. 왕준 씨, 시청자들이 한국을 좋게 볼 이유는 별로 없어.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해야 해. 하지만 국장님, 제가 직접 본 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균형 맞추는 척만 하고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장의희 국장이 차갑게 말하며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진행 시간은 촉박했고 스튜디오 조명이 켜져 카메라 빨간 불이 들어오자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현지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본 한국 모습과 사드 역사 문제로 인해 경색된 한중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하려 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갈등을 빚는 부분은 분명 존재하지만 한국 내부 분위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말이죠. 도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가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의료나 행정 시스템도 효율적이고 외국인도 사용하기 편리하더군요. 그와 동시에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저출산 같은 한국의 어려움도 함께 짚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전부 무너진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어요. 시청자들은 한국이 이미 몰락했다는 기존 주장과 다른 얘기에 의아했는지 댓글창이 술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른 말 아니냐라는 반응부터 한국에 그런 면이 있었나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죠. 회사 내부 분위기는 썩 좋진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올 때 장의희 국장이 냉랭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준 씨,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자극적인 보도라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젠 거짓으로 끌어온 시청률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의희 국장은 언성을 높이며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둘 것 같아. 자네, 어떻게 되려는 거지? 그래도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보고 들은 걸 왜곡할 순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항에서 겪은 일이며 카페에서 가방을 찾았던 기억, 거리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 모두 떠올랐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마음속에서는 후회보다 희미하게나마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영영 기자로서 본분을 잃는 거니까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선 갈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릴린, 나 아마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본 걸 그대로 전하는 게 맞잖아. 릴린 목소리가 떨렸지만 응원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서툴지만 진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도 말해줬습니다. 이제 회사 압박이 심해질지도 모르지만 더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 그게 기자라는 직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쪽 편에 서서 타국을 비난만 하는 일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을 생각을 하니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정말 많은 걸 배운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제가 써 내려갈 보도와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게 분명해요. 어떤 벽이 막아서더라도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자세를 지키고 싶습니다. 기자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 움직인 이상 누구도 쉽게 꺾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의 어떤 면을 중국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